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4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6% 상승했고요. 코삭은 1.1%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양증시 반등을 했습니다만 사실 며칠 동안 아주 크게 떨어진 것 대비해서는 상승을 거의 하지 못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26% 밖에 못 올라갔고요. 233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6,4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890억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1.1% 반등했지만 외국인 투자자 730억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1,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계속 이제 바닥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 라인에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조금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단계별로 뚝뚝 떨어지면서 거의 뭐 3번 이상 갭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이벤트, 관세에 대한 이벤트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시장을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뭐 차트는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고요. 그 하락에 대한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단기간에 강한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6,500억을 매도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8조 가까이를 매도했고 오늘도 추가적인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코스피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매수를 하는 듯 하면서도 다시 이탈하기 시작했고요. 뭐 올해 내내 코스피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또 집중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꾸준히 코스피 받쳐주고 있지만 특별하게 지금 코스피를 올리면서 받친다라기보다는 저가 매수를 위해서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를 방어를 하는 듯하는 수급은 연기금 투자자밖에 없고 나머지는 계속 코스피에서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658포인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보다 더 낙폭이 지금 큰 상황으로 보이고 지수에 대한 하락률을 생각하면 코스닥은 훨씬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바닥 라인이고요. 이전 전저점을 지금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1% 반등이 크게 지금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수급도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었고요. 나머지 투자자는 아직도 크게 유입이 없습니다. 금융 투자는 지금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코스닥을 매수를 했는데요. 아까도 보았듯이 이 금융 투자는 금방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급들이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코스닥이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다우 나스닥은 지금 0.9% 하락, 다우, 그 다음에 나스닥도 0% 정도로 거의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니케이는 6% 정도 오늘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은 1.5% 올라갔고요. 니케이는 워낙 어제 크게 떨어졌고 최근에 이 하락률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반등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이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내렸던 그 트렌드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등에 성공했고요. 미국 증시를 보면 어제도 이제 엄청나게 크게 떨어지던 나스닥이었습니다. 14,95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단숨에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보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제 추가적인 하락에 의해서 나스닥이 지금 2024년에서 거의 초에 있던 가격대까지 떨어졌었고요. 단기간에 20% 이상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급 반등을 하였느냐? 어제는 좀 거짓 기사들이 나왔고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그 기사 하나 때문에
마이너스 4%에서 5%에서 플러스 4%까지 순식간에 전환되었다가 거짓으로 판명이 나면서 또 순식간에 0%대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아주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떠한 소식이 나오는 순간 급락을 할 수 있고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신뢰가 깨진 상황이고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결국에는 눈치를 본다는 게 뭐죠? 우르르 몰려간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그 전체가 이제 그 하나를 보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낙폭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아주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4월 9일이 사실 임박했습니다. 4월 9일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하는 그런 날이고요. 이제 4월 9일이 도달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유럽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크게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확전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이제 휴전을 하면서 잠깐 숨 돌릴 틈을 줄 거냐, 이러한 상황인데요.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결국에는 시장에는 지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움직임이 별로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가 완전히 관세를 철회를 하고 본인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제 시장을 좀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148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1.5원 올라갔고요. 0.8%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전에도 윗꼬리를 달면서 1486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서서히 환율이 위로 치솟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안정화되었다가 순식간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판결이 난 거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제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원화보다는 달러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저는 이 추세로 본다면 이미 1,500원은 거의 확실해졌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전에 쌍봉 형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치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 1,400원 후반대를 다졌기 때문에 한번 이제 튀어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아주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480원도 중요하지만 엔화 1,008원, 유로 1,620원, 중국 위안화 201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가격대로 다 가고 있고요. 그만큼 원화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원화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큰 타격을 받게 생겼고요. 그러한 영향이 좀 더 이 원화에 대한 약세로 좀 다가오는 듯 합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떻게 이 상황이 해결되는지 혹은 이게 악화가 되는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4월 9일자로 부과가 될 겁니다. 중국은 거기에 4월 10일부터 4월 9일에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는 한술 더 떠서 그러면 이거 보복 처리 안 하면 4월 9일에 원래 부과했던 것보다 50%를 더해서 총 104%의 관세를 때리겠다. 중국은 끝까지 맞서겠다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 싸움을 지켜보는 국가들이 있고요.
중국이 이제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예상대로 4월 9일에 104%가 때려질 수 있고요. 그럼 중국도 거기에 맞게 똑같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그 끝이 어디가 될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그럼 104%를 때리는 순간 또 4월 9일의 시장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두 손 들 때까지 지금 이제 공격을 할 텐데,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계속 이제 중국을 때린다고 해도 중국은 결국에는 대체를 찾으면 되고요. 대체 국가가 지금 원래는 EU가 중국을 되게 배척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트럼프가 이제 EU도 때리기 시작하니까 공공의 이제 영역이 생긴 겁니다. 서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7월 달에 정상회담을 하겠다. 무역 전쟁 속 관계 개선에 대한 모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엔 미국은 제조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EU와 중국이 저렇게 관세를 무시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들만의 새로운 경제를 키워나가게 된다면 미국은 서로 이제 배척이 될 수밖에 없는 왕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트럼프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이 관세에 대한 끝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로에게 지금 피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계속 요동을 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이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4월 달까지는 좀 그러한 추세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5월 달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 정도, 혹은 미국에 대한 부채 정도를 계속 우리가 주시하면서 이번 이러한 충격으로 이제 정말 숨어있던 부채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은 중국과도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에게도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호 무관세 하자 이후에 제안을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 트럼프가 지금 양보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럽도 어쩔 수 없이 보복 관세에 대한 표결을 할 거고요. 강도 조절은 하겠지만 분명히 보복에 대한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 지금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중국과의 이 무역 관세 전쟁이 좀 극에 달했을 때는 혼자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EU와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일본, 그죠? 이런 국가들에게 관세를 보류하겠다라는 언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 들쭉날쭉하면서 트럼프의 결국엔 최종 타겟은 중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발언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제 또 CPI 지표 발표도 있고, 이제 FOMC도 발언에 대해서 이제 목요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인하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리를 그렇게 여유롭게 내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나스닥이 급 반등을 했지만 사실 찝찝한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그토록 내리길 원했던 시장 금리가 잘 내려오다가 한번 이렇게 저렇게 반등이 또 나오는 상황이 생겼고요. 관세 유예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마자 4.2%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금리가 또 요동을 친다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은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주 심리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투기 자금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미국의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다는 뜻이겠죠. 채권 가격이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요. 이 채권에 대한 가격이 급락을 할 경우에는 많은 이제 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고요. 트럼프도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의 뜻대로 진행되는 듯 하면서도 되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 유가는 60.9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3.6달러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지표는 거의 1% 후반에서 2%까지 반등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 2%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선물 지표이고요. 어제도 보았듯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어떤 소식에 의해서 갑자기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2% 반등한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계속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번 주에 다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주 이 지표들이 나오고 나면 윤곽이 대충 드러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해서는 시장이 이제 아주 급락을 했다면 또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 자리를 만들 거고, 만약에라도 이제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이제 뭐 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또 집중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0.5% 상승했고요. 27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반등을 해서 일부 이제 회복을 하는 듯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까지 또 코스피도 마지막까지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2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전날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큰 급락에도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이러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241선에 자리를 쭉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 자리이고요.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후에 보통은 이런 식의 양봉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다음날에. 근데 지금 그게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코스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 있고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수급이 그렇게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건스탠리가 지금 이제 매도 상위에 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UBS와 메릴린치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내일도 만기 전날이고 목요일이 또 만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또 집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또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월에 옵션 만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고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46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66만 주를 매도했는데요. 금융 투자가 18만 주 매도,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가 44만 주를 매도하면서 또 매수를 하는 듯 하면서 매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매도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매수 매도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만 매도에 조금 더 힘을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도 모두 매도로 접근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다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 매수가 정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진행되는 것인지 좀 의심이 될 상황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다행히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잔고는 지금 38만 주로 거의 계속 동일하게 멈추어 있습니다. 일별 공매도 거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68만 주까지 또 증가해서 계속 이제 공매도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공매도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잔고는 계속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체결이 16만 주, 상환이 6만 주 정도 되었고요. 어제만큼 상환이 많지 않았습니다. 체결이 조금 더 많았고요. 2,79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잔고 뭐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잔고가 증가한 만큼 사실 예비 구매도 수량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계속 저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거래원은 뭐 아까 확인했듯이 외국인 투자자 활발하게 움직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움직였던 그런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 주부터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 만기의 움직임은 사실 뭐 지금 증시에 대한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동력보다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추정 물량, 당일 물량 동일해서 계속 매수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24%까지 올라왔지만 사실 지금은 이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0. 몇 프로 오르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반등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자체가 같이 좀 올라가 줘야 되고, 근데 원 달러에 대한 환율을 보았을 때는 지금 원화에 대한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원화에 대한 약세가 만회될 가능성이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이탈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주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테마성의 움직임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에너지 테마인데,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좀 둔화, 뭐 침체에 대한 이 방향으로 조금 더 힘이 져지면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이제 또 반전이 될지, 혹은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질지 또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았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1.7조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 놓고 삼성과 대우, 두산 등 이제 불꽃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베트남에서도 석탄 화력발전에서 이제 석탄에서 LNG로 바뀌다 보니까 복합 화력발전으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건설사들이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비나 큰 자회사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해서 수주 입찰에 나섰고, 오는 7월에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자, 화력발전소에 대한 수주, 뭐 경쟁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에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는 원전보다도 이 LNG 시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동 쪽에서 많은 수주를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도 그것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중앙아시아에서는 많은 수주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시아와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기존에 주목이 많이 되어 오던 이 미국 시장이 좀 같이 뚫렸으면 좋겠고요. 그게 큰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 주가도 당연히 다시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NG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너무 좋은 상황인데, 이 SMR과 대형 원전이 조금 이제 시장이 확대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면서 이게 주가에 조금은 좋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원전은 계속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었고요. 6월 3일에 조기 대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지금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 시에는 탈원전 회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문감이 다시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원전을 더 이상 탈원전하지 않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그동안의 이 민주당의 방향을 보았을 때는 원전을 늘리는 데는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줄이는 데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리백이었고요.
재생에너지 100%가 요즘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원전을 또 감원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탈원전이 아니라 그죠? 이제는 수명 다하는 거를 하나씩 줄이면서 뭐 원전에 대한 개수를 뭐 지금처럼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은 조금씩 천천히 줄이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에 아마도 조금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이 원전에 대한 대형 원전에 대한 부지 선정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이 계속 밀리면서 뭔가 흐지부지 될 경우에는 이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이 원전에 대한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지금 이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그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 이제 불확실성이 쌓여가는 상황이고요. 체코 원전도 2분기 안에 계약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게 계약을 하겠다, 며칠에 계약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2분기 안에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불확실성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게 이제 윤곽이 드러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의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불확실성 그 자체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아주 지금 좋아할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계속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캐나다가 이제 차세대 원자력 시대를 연다라는 소식이고요. 세계 최초로 BWRX-300 SMR 허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GE와 히타치가, 그죠? 일본의 히타치, 미국의 GE가 합작사로 설립한 기업이 개발한 SMR이고요. 뉴스케일 파워와 그다음에 뭐 엑스에너지 그 이외에 몇 안 되는 테라파워, 몇 안 되는 이제 주요 SMR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가 먼저 BWRX를 선택을 했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영국 쪽에 BWRX가 또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SMR을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을 들어가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저렇게 검토를 하나둘씩 해서 서로에게 맞는 모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주목받는 상황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많은 글로벌 이 SMR 생산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기술 검토를 뭐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기술 검토하면서 생산에 대한 준비하고 있고요.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SMR을 지금은 2년 만에 건설할 수 있다면 이제는 3개월 만에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키우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에서는 이제 좀 많은 이제 불확실성과 좋지 않은 증시 분위기로 팍팍 이제 눌러지고 있지만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은 빠르면 이제 올해 뭐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이제 비를 피하는 심정이지만 조금 비가 그치고 나면 분명히 좀 더 단단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비전이 향후 이제 10조 이상의 수주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엄청나게 높이 잡았던 거고요. 실제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4만 원에 대한 목표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상황도 상황이지만 일단은 먼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고 트럼프의 저러한 이제 즉흥적인 무역 전쟁이 이번 주에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살이도록 하고요. 저게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고 정리가 되고 중국과 이제 화해 제스처로 무역 합의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야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트럼프 1기 때처럼 다시 드라마틱하게 주식이 서서히 올라갈 거냐, 혹은 지금은 이제 미국의 GDP의 120%만큼의 부채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 돈들이 과연 지금 이제 큰 타격을 입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이제 트럼프의 발언,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 수요일에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목요일에는 FOMC에 대한 회의록 발표, 이런 주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 주시하면서 이번 주도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